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프랩에서 제이박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스베가스 서머랜 지역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다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질문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이 시간 최선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이 웨비나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은 중간중간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래 Q&A 칸이 있습니다. 거기 오픈하셔가지고 한글로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은 오늘 실시간 질문 답글은 저희 세리토스의 앤디 원장님이 도움 주실 겁니다. 아, 웨비나 끝에 중요한 질문을 몇 개 또 골라서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또 저도 또 답변을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대부분 한국 외국어는 웨비나는 영어 웨비나보다 질문이 많이 없으세요. 아마도 한국 부모님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틀린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의문점들 있으시다면은 주저 말고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대입 표준고사, 여기서 표준고사는 SAT, ACT를 말하죠. 이 표준고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대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학 입학 표준 시험의 목적이나 역할은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미 제목 자체가 그 시험의 목적을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이 목적이 이렇게 명료한 시험이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학을 말할 때 SAT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SAT가 그 역사가 한 100년 정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하고의 역사도 100년이 넘게 되겠죠. 이 긴 시간 동안 SAT 역할은 어떠했는지 대표적인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좀 기준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SAT의 역할을 잘 이해해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그 SAT의 역할은 또 어떠할지 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하버드 대학은 뭐 그렇죠. 지구상 뭐 현존하는 최고 명문 대학이면은 이견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니까요. 올해 하버드 대학 합격률이 4.9%였다고 하죠. 지금이야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옛날에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 사실 1942년에는 하버드 합격률이 92%였다고요. 엄청나죠? 그때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버드라는 곳은 결국에 갈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마도 명문가의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국민의 아주 극소수만 선택해서 가는 정도가 아마 대학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말기 1942년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GI 빌이 통과됩니다. GI 빌은 전쟁에서 돌아온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한 사회 복귀 사업이었어요.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대학 그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들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들 것이었어요. 하지만 GI 빌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근대 그 대학의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하버드 합격률이 92%였어요. 하버드 합격률이 92%였다고 한다면은 다른 대학들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게다가 학비까지 무료인데요. 아마도 정말 꿈 같은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대학들은 대학의 대중화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단 GI 빌이 통과가 됐고요. 엄청난 그 참정 용사들이 이제 사회로 돌아오고 대학으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대학들은 그거를 감당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감당 못할 만한 인파가 막 몰려오는데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야 된다. 대학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학들이 그때 선택한 거가 바로 컬리지 보드의 SAT였어요.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앞다퉈서 SAT를 대입 평가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SAT의 첫 번째 역할이 주어졌어요. 대학의 문턱을 높이는 것. 지금 이 그래프 보고 계시는 거는 그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인데요. GI 비리 통과한 때와 통과가 통과 후에 얼마나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GI 빌의 무상 교육은 일단 합격만 해야지 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어쨌든 그 SAT 역할이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변모하는 거죠. 아 1940년 GI 빌이 발행되기 전만 해도 SAT 응시자는 한 10,000명에 불과했어요. 65년에 이제 SAT 한 해 응시자가 80만 명으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15년 만에 응시자가 한 80배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87년에 벌어지는데요. US 뉴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학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은 대학 순위는 너무 우리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자료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그 B급 언론사가 만든 그런 뭐 독단적인 행보였었지만 의외의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어 US 뉴스 대학 순위가 이제 점차 그 권위를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순위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순위에 있는 탑 50위 대학으로 전국적인 인재 몰림 현상이 생겨나요. 전국의 모든 인재들이 너도나도 더 순위가 높은 최고 명문 대학의 입학 경쟁이 막 시작이 된 거죠. 경쟁률은 해가 거듭할수록 치열해졌고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러 왔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학생들은 최고 명문 대학의 입학 경쟁을 위해서 몇 번이고 SAT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더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또 US 뉴스의 그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대학의 순위가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진다면은 그의 원서는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더 많은 학생을 또 뽑아야 되고요. 더 많은 학생을 또 뽑다 보면은 SAT 성적이 낮은 학생들까지만 뽑아야 됐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순위가 떨어지고 악순환인 거죠. 순위가 떨어진다는 건 대학한테는 어쨌든 생존의 문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이랑 학생 모두 이제 그때 SAT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가 지금 SAT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를 그렇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대학들의 그 의도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과 그 나머지 그 레이스들을 조금 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미국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 전체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명문 대학의 그 동양인 비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UCLA 같은 경우는 동양인들이 한 33% 되고요. 하버드 한번 볼까요? 24.4%가 동양인입니다. UCLA나 하버드처럼 문턱이 거의 뭐 최상위까지 올려놓은 곳에 얘네가 이거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렇게 나중에 보고 나니까 동양 아이들이 수두룩해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동양 아이들 정말 대단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1 명당 5-6배 정도의 그 일당백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죠. 백인 학생들의 비율은 어땠을까요? 아 미국의 백인의 비율은 한 60% 예요. UCLA 백인 학생의 비율은 25%입니다. 하버드는 46%까지 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 비율보다 그 UCLA나 하버드의 백인들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언더퍼포밍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음 백인 학생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아시안만큼 사실 공부 잘해요. 결국
얘네들도 유색 인종 아이들한테 자리를 양보한 결과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수민족 학생들한테 좀 피해를 입은 케이스라고 봐도 무리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흑인 학생들 한번 볼까요? 미국 전체에 있는 흑인들 주민 비율은 한 18.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UCLA 한번 보시면은요,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버드는요, 14.5%가 흑인 학생들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UCLA 흑인 학생이 3% 밖에 안 되고 하버드 학생이 14.5%가 5%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캐치하셨을 텐데 Affirmative Action Schoo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인종 쿼터제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 동양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거가 Proposition 16이라고 Affirmative Action 부활을 뭐 반대 서명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도 그 반대 서명에 일단 사인을 했고요. 결국에는 다행히도 그 인종 쿼터제 부활시키려는 캘리포니아 법안은 무산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법안이 만약에 패스가 됐다라면은 지금은 뭐 SAT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동양 아이들 아마도 올해도 사실은 좋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UC 어드미션 결과가 아마도 이거가 어플라이가 됐었더라면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지금도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으로 다행히도 인종 쿼터제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인종 쿼터제가 다른 인종 사람들 평등한 권리를 뭐 침해당한다 뭐 이래서 대법원이 인정해 준 건데 UCLA는 다행히 캘리포니아 주립대이기 때문에 흑인 학생들의 자리를 주민 뭐 비율만큼 이렇게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는 없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대학이 학생들의 그런 능력치만으로 만약에 판단을 했더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인종 쿼터제 그런 거 없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다른 대학들도 아마 UCLA처럼 비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심지어는 UCLA가 만약에 라스 네임을 가리고 인종도 묻지 않고 동양 아이들한테 아마 반 이상 그 자리가 갔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 봅니다. 뭐 어쨌든. UCLA는 어쨌든 Affirmative Action School이 아니기 때문에 흑인 학생 비율이 낮은 거였었고요. 하버드는 반대로 Affirmative Action School이기 때문에 흑인 학생 비율이 비교적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결과를 수십 년째 지적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런 세력이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적으로 계속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어 홀리스틱 리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테지만 거의 뭐 10 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홀리스틱 리뷰를 UC가 가지고 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홀리스틱 리뷰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성적만 보고 뽑지 않는다. 뭐 전체적인 거를 모두 고려한 다음에 뽑을 계획이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SAT가 차지하는 평가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는 그런 의도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Affirmative Action 부활도 실패했고 소수민족 학생 합격자를 늘리는 방법이 뭘까 얘네들을 고민을 하다가 테스트 옵셔널 막 뭐다 막 이런 얘기가 작년에 막 스멀스멀 나왔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원 판결 나오고 뭐 앞뒤도 없이 긴급 SAT 뭐 완전 폐지 결정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뭐 정치가들 뭐 대학 뭐 이사회들 투표 티켓 파워를 쥐고 있는 뭐 30% 흑인하고 히스패닉을 절대로 무시 못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정치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투표권이 한 5% 6% 밖에 안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SAT나 이런 평입 이런 그런 어 스탠더라이즈 테스트가 대입 평가에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최대 피해자는 동양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 어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혹 가다가 뭐 테스트 블라인드다 뭐 테스트 옵셔널이다 이거를 선택한 대학들을
양심적인 대학이다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이거는 정책의 정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맞고 틀리고의 그런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책 오히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지만 UC 대학이 말하는 지금 테스트 블라인드는 그러니까 SAT 뭐 ACT 완전하게 배제를 선행한 거는요. 요번에 팬데믹의 뭐 그런 특별한 상황에 뭐 학생들의 편의를 봐준 정책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뭐 다른 학교들은 지금 코비드 상태로 임시적으로 테스트 옵셔널을 뭐 선택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선택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선택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맞으실 거예요. 뭐 훗날 좀 이따가 또 그 두 가지 이 다른 점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아마도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동양 아이들한테 SAT를 뺏어가고 싶은지 아마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칼리지 보드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스코어가 쭉 나와 있죠. 1600 만점부터 최소 뭐 400점까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테이블은 인종별로 그 SAT 점수가 의미하는 그 등급을 백분율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걸 예를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흑인 학생들 중에 가장 잘하는 10%를 찾아본다면은 대부분 1200점 정도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라틴계 학생들 중에 가장 잘하는 그 상위 10%를 만약에 찾아본다면은 비슷한 1200점 정도에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 백인 학생들은 어떤가요? 백인 학생들은 상위 한 10%, 한 1400대 정도로 보이고요. 동양 학생은 10%가 1500대입니다. 그 주위의 동양 학생들 중에 누구누구 1500점 받았다더라, 1500점 이상 받았다더라. 그 이유가 많은 거가 특히 동양 아이들이 많은 거가 그만큼 이 SAT에 굉장히 잘 그 적응을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제대로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동양 아이들의 10%는 전국 1%에 해당되는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또 돌려 말하면은 동양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의 상위 10%하고 같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SAT 기준만으로 볼 때 그냥 체급이 다른 거예요. 동양 아이들은 MBA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소수계 인종 아이들은 고등학교 농구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체급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 체급이 많이 커졌는데 동양 아이들의 체급이 커졌는데 테스트 블라인드 아예 SAT를 보지도 않겠다라는 그 정책은 사실 동양 아이들한테서도 정말 찻대고 폿대고 뭐 장기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 UC 그 홈페이지에서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온 거예요. 뭐 거의 뭐 하루 자고 나면 계속 변하다 보니까 UC 그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공식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달라진 내용도 좀 있어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SAT 점수가 입학 평가에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학금 평가에는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이렇게 딱 그 명시를 했네요. 이제는 SAT 점수를 내도 장학금 평가에는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예 배제한다는 뜻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큰아이가 있어서 작년에 UC 그 원서 지원을 하셔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작년 UC 원서에 그 SAT 성적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었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꼼꼼히 적어서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저도 그 제 친한 지인이 UCLA 그 애플리케이션 리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원서 리뷰할 때 학생들이 적어 놓은 그런 SAT 성적 뭐 그런 거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예 그 섹션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SAT 만점이 나와도 우리는 보여줄 방법이 더 이상은 없어졌어요. UC 대학의 이런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인 거는 맞아요. 테스트 옵션을 하는 학교들은 많아도
테스트 블라인드 하는 학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cal 스테이트 여전히 그 UC 따라 블라인드 그 정책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UC가 테스트 블라인드를 결정하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그 어드미션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음 얼마 전에 그 뉴욕 포스트 기사 난 거 좀 이용 인용을 좀 해 보자면은, 예상했었던 것처럼 UC의 흑인 학생들 지원자 수는 일단 22% 가깝게 폭증했고요. 히스패닉 지원자들도 굉장히 몰입돼서 12% 정도 폭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UC 올해 그 어드미션 결과는 또 통계가 한 아마 또 곧 있으면 나오겠죠. 그거 보고 나면 아마 4년 동안에 이제 UC의 그 디렉션이 쪼끔이라도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난다면은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 또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C 대학이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보죠.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그 테스트 블라인드 이 정책은요. 올해 21 년을 포함합니다. 2024 년까지 SAT, ACT 시험은 입학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UC 이사회에서 결정한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은 적어도 2024 년까지는 유효할 것 같고요. 번복될 일은 없을 걸로 보여요. 결국에 현재 8학년 학생들부터 현재 11학년 학생들 자녀분들이 있다면은 안타깝지만 이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5 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학년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지금 UC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 특이하죠. UC가 개발한 새로운 자기네들 자체 대입 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논란이 있어요. 결국에 또 다른 대입 시험을 어차피 넣을 거라면은 굳이 SAT를 완전 배제하는 거는 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SAT 시험이 그렇게 형편없이 안 좋은 시험이냐, 쓸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시험이냐. 우리가 결국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 SAT 시험 결과와 그 유효성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죠. 대부분 SAT 시험이나 ACT 시험은 그냥 능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깐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는지,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얼마나 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뭐 그거야 뭐 대학 수준 공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그 학업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SAT고 ACT인 거죠.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야 솔직히 그 시험마다 쪼끔씩은 다를 수는 있겠죠. 음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그 리포트에 제가 그 인용한 거는 어 칼리지 보드가 이제 그 장기적인 그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 SAT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성공적으로 그 대학 과정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한 171개 대학을 샘플링을 했고요. 한 22만 명 학생들의 샘플을 가지고 장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SAT 점수하고 이 성공적인 그 대학 과정 수료에 대한 그런 연관관계를 이제 보는 건데, 뭐 대략 이런 표 같은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 SAT 점수가 높다면 훗날 대학교 들어가서 내신 성적도 그렇게 비례할까? 뭐 이런 질문들인 거죠. 이 그래프가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400에서 1,600 점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교 가면은 뭐 3.5 정도의 평균적인 그런 내신 성적을 유지한다고 해요. 이건 4점 만점 기준이죠. 1,200에서 1,390 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3.23 정도 내신 성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1,000점 이상 학생들은 2.88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다른 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보통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F 너무 많이 받으면 학사 경고 먹고 뭐 다음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리텐션 레이트를 토대로 SAT하고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어 일단은 1,400에서 1,600대 학생들은 92%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돌아오게 됐고요.
또 1200에서 1390점 학생들은 88%, 1000점에서 1190대 학생들은 80%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유효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비단 칼리지 보드만 그 SAT 성적 유효성에 대한 롱텀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들도 자기들의 그 입학 결정에 혹시라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장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UT 어스틴 유니버설 텍사스 어스틴 그 대학교 그 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죠. 주법에 따라서 SAT 성적 관계없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상위 6%를 유지하면은 자동 입학되는 그런 그 개런티 어드미션 되는 정말 명문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조사가 한 번 있었대요. SAT 정적이 저조하거나 또는 저조할지도 모르는 그 소수의 학생들이 과연 대학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템 전공으로 입학한 흑인 학생들 또 라틴계 학생들 그러니까 처음에 어드미션에 들어가고 스템 쪽 이과 쪽으로 그 전공을 클레임을 했지만 40%의 흑인 학생들하고 37%의 라틴계 학생들은 결국에 그 스템 전공이 학위를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다 수월한 전공으로 어 어 메이저를 좀 바꾼 그 기록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게 UT 어스틴 공대는 워낙에 엄청나죠. 사실 공부 따라가는 거 웬만한 학생들도 쉽진 않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오히려 좀 더 수월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스템 전공으로 입학을 하고 그 전공을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그 어 공부 마치고 스템 전공자들이 워낙 연봉이 좀 더 높으니까 '더 높은 연봉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그 비슷한 연구가 또 펄드 대학에서도 이루어졌는데 SAT 점수가 이제 10 점씩 올라가거든요. SAT 점수가 10 점씩 올라갈 때마다 그 스템 쪽 그 전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확률이 0.3%씩 올라간다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것도 SAT 성적의 유효성하고 관련이 있는 조사 결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정도 그 코넬 그 공대를 좀 찾아봤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코넬 대학의 이제 인종별 또 학년별 그 통계인데요. 대부분 아시안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트랜스퍼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씩 늘거나 안정적인 패턴이 보이고 백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늘어가는 패턴이 보이는데 흑인 학생들하고 라틴 학생들의 그 숫자는 뭐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패턴이 보여요. 아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코넬 대학교 올해 테스트 퀄리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코넬 대학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SAT 필수 조건을 서스펜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넬 대학은 전공 대학에 따라서 테스트 폴리시가 쪼끔씩 달라요. 예를 들어 건축대라든지 경영대라든지 뭐 농업대라든지 이 대학교들은요 테스트가 블라인드예요. 그러니까 SAT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UC 대학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하지만 공대나 인문대나 또 이과 관련한 전공 대학만큼은 테스트 옵셔널을 어플라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출된 SAT 성적은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그 텍사스 주립대학과 펄드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특히 스템 이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SAT의 성적 관계는 대학 입장에서 딱히 부정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동양 아이들은 스템 쪽으로 많이 공부를 선호하는 편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한 만큼 그거 공부를 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으려면은 솔직한 말로 SAT 그 기본 학습 수행 능력을 키우는 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 시험이 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 이런 일에 휘둘릴 뭐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UC 대학의 그 테스트 블라인드를 잠깐만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 볼게요. 이 정책은 어쨌든 그 필연적으로 최대 수혜자하고 최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아이가 최대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최대 피해자가 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쪼금씩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결과죠. 뭐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스 테스트 블라인드의 최대 수혜자는 뭐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겠죠. 저소득 지역의 또 졸업률이 낮은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 또 내신 성적이 높지만 내신 성적이 높고 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또 부모님이 대학을 다니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 뭐 저소득층의 가정 뭐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라 그러면 동양 아이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반대로 유시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 때문에 최대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일단 고소득 지역의 졸업률이 높은 고등학교 출신, 내신 성적이나 그런 것들이 내신 성적이 중위권이나 약간 애매한 중상위권, 예를 들어 상위 30% 정도, 40% 정도, 그 중위권보다 높지만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대학 이상 고학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고소득 자녀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동양인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그 최대 피해자의 조건과 만약에 가깝다고 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예전에는 UC 입학의 확률 높이는 건 뭐 SAT 성적을 올리는 거였었지만 뭐 더 이상 그건 우리한테 옵션이 아닌 거죠. 다른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엘리트 프로그램 살펴보시면은요, 7 학년부터 막 그 고등학교 4년 그 컬리지 플래닝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 상담 딱 스케줄해서 하셔 가지고 카운sel러하고 한번 저희하고 얘기해 보시는 것도 계획하신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UC를 만약에 최대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은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4 년간 듣게 될 학교 그 수업들, 또 학교 외에서 들 수 있는 수업들도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AP 성적 아주 중요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P 잘 안 나왔는데 어떡하죠?"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죠. 하지만 어쨌든 스템 쪽으로 준비하신다면은 시험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자신 있을 만한 AP 성적은 손가락에 몇 개 정도는 자신 있게 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네 번째는 특별 활동 구성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얘기는 너무 긴 얘기고 다음 주에 저희 주제가 그 특별 활동에 대한 이야기니까 쪼끔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AT, ACT 안 봐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UC와 CSU처럼 테스트 블라인드 학교에만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은 SAT 볼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교 외부에서 AP 수업을 하나라도 더 이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효과적인 특별 활동에 매진하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니 주민들이시라면, 또 그 연간 수입이 5만 불 미만이라면은 학비 그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걸 블루 앤 골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불리는데,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잭팟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뭐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이죠. 그러나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다음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학비 참 비싸요. 이거 뭐 조사 결과에서 뭐 나온 건데, 하비머드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비머드가 뭐 미국에서 제일 학비가 비싼 학교로 손꼽힌다고 해요. 할비머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뭐 콜ум비아 유니버시티 뭐 등등등등. 이 학교들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뭐 누가 더 비싸고 뭐 누가 더 싸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샘플 두 개만 한번 뽑아 보자고요. 듀크 대학을 하나 뽑아 보면은 4년 동안에 그 부모님들이 아웃 오브 포켓을 내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아무런 그런 파이낸셜 에이드를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30만 불이 나가겠죠. UCLA만 보더라도 한 15만 불이 나갑니다. 근데 요거 두 개
고민을 했을 땐 사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뭐 의견이 많이 없으실 수는 있지만 어 한 번 정도는 요 오늘 오늘에도 시간 한번 내셔 가지고 이 주립대 비용 계산하고 사립대 비용 계산을 한번 샘플로 한번 받아 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상 대학 대학 비용 이런 것들인데 이걸 꼼꼼하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이 부분 계획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구글 가셔 가지고요. 학교 이름 치시고 net price calculator로 검색하시면 돼요. 대부분 첫 번째로 나오는 검색 창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계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한번 넣어 보세요.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UCLA에 보냈을 때 나오는 비용, 또 사립대학에 보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자,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나오는 비용이 그러니까 주립대에 보내는 비용과 사립대에 보내는 비용의 격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UC 대학에 고집을 하시겠어요? 비용이 그렇게 차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요. 그리고 두 가지 비용의 차이가 충분히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는 SAT 그때는 봐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UC를 제외한 100위권 안, 50권 안 명문 대학들은요. 현재 대부분 임시적으로 테스트 옵셔널을 올해까지 유지할 예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테스트 리쿼어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조지아 텍이라고 유명한 공대 있잖아요. 음 얼마 전에 선언했죠. 내년에 테스트 리ኳ어먼트로 돌아간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 돌아갈 학교들은 사실은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양 아이들에게 SAT를 아예 손을 놓게 하는 건 사실은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좀 감 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음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SAT하고 PSAT가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money wise 이점을 만들어 주는 거의 샘플을 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중앙일보 칼럼에 최근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공립학교 속의 아이비 리그 이런 소제목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파운데이션 팔로십이라는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뽑혀가는 학생들은요. 보시다시피 지금 성적 보이시지만 거의 아이비급 아이들을 골라서 또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만 골라서 주는 그런 VIP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UGA 펠로십 학생들 평균 SAT 성적은 1,540 정도가 넘고요. 혜택들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4년 동안에 이 학교를 다니는 전액 장학금이 다 커버가 됩니다. 한 16만 불 정도가 4년 동안 커버가 될 예정이고요. 이 언어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메이어 홀이라는 특별 기숙사에 다 이렇게 모아 주기도 해요. 그런 스페셜 기숙사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주치를 밀 플랜 같은 것도 다 제공되고요. 타주 학생들이 이제 이주할 때 필요한 그런 보조금 같은 거 살 게 많겠죠. 그런 거 $1,250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펠로십 학생들이 봄방학마다 한 끼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다 이렇게 트래블 스터디를 해요. 한국도 가고요. 일본도 가고요. 발리도 가고요. 코스타리카도 가고요. 모로코도 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트래블 스터디 비용 한 만 불까지 거의 커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1년 학 1 학기를 1 학년을 다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유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액 지원을 합니다. 8,500불 정도 상당이에요. 그리고 전공이나 커리어 관련해서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타주나 해외나 이런 여행 비용 같은 거 다 지원됩니다. 그리고 연구나 학술 회의 이런 거에 준비에 필요한 거 1,750불 정도 후원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해 보고 나면은 거의 4년 동안 200,000 불을 버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그래서 이 펠로십 학생들은 특별 강연 같은 것도 초빙되고요.
또 지도 교수하고 이렇게 함께 책 읽고 뭐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북클럽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2번씩 연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도 받게 되고 또 수업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막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또 SAT가 또 없으면 또 불리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AT를 준비를 잘 해 놓으면은요, PSAT 준비도 자동적으로 되겠죠. 11 학년 10 월이 이제 공식적인 그 National Merit Scholar 뭐 Qualification 뭐 테스트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각 주마다 제일 잘하는 학생들 1%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세미 파이널리스트다 뭐 파이널리스트다 이런 그 타이틀을 주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명예로운 그런 언어리기도 하지만 그 학생들한테 그 대학들이 주는 그런 장학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일러 대학 같은 경우는 매해 22,000불, 이건 매해 주는 거예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전액 장학금 주고요. BYU 대학 같은 경우도 전액 장학금 나가고요. 알라바마 주립대학 전액 장학금, 뭐 켄터키 주립대학 전액 장학금, USC도 28,000불 매해 나가고요. 보스턴 대학 같은 경우도 매해 25,000불씩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테스트 옵셔널 대학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테스트 옵셔널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접하신 때가 언젠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8 저는 2008 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고 추측해요. 왜냐면 워낙에 그때 크게 기사화되기도 했었고, 또 미국 최고 명문 사립대학으로 알려진 그 시카고 대학, 공식적으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채택했다 막 이래 가지고 그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대학 입학하고 관련돼 있는 카운셀러라든지 좀 이 기사 보고 많이 좀 의아했죠. 혀를 좀 찼죠. 도대체 이 시카고는 왜 테스트 옵션을 선택한 걸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음모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이유에서든지 드러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 현상을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증거들을 막 모아서 그 의미를 추론하기도 하고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선택한 시카고 대학의 설명은 솔직히 뭐 안 들어봐도 다 좋은 이유와 취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껴 두고 시카고 대학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옵셔널을 정책을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학교들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한 학교들은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중하위권 대학들 위주로 많이 채택하는 정책이었는데, 왜냐면은 이 중하위권 대학들은 럭셔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순위가 생기면서 인재 몰림 현상이 결국에 상위권 대학들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하위권 대학들은 너무 까다로운 입학 필수 조건을 내세우면은 오려던 학생들도 이제 밀어내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옵셔널에 음 손이 자꾸 안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하위권 대학들은요. 그래서 일단 이 정책을 선택하는 순간 지원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합격률도 세지겠죠. 그리고 선택해서 점수를 내는 아이들이야 사실 점수가 자신 있을 테니까 자발적으로 낼 테고, 그렇게 되면은 뭐 대학 랭크에는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5손가락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 시카고 대학이 이 테스트 옵셔널에 이상하게 손을 댄 거예요. 이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는 히스패닉 학생들이 2배로 늘었어요. 또 지원자는 3만 중반까지 이제 폭증했고요. 합격률도 더 치열해졌겠죠. 8.7% 였었던 게 6%로 훅 내려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학 순위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 이 시카고 대학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얘기하는 하는 곳들, 어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 선택한 학교들이 있고요. 또 유시카고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좀 대표적인 학교들 지금 공식 홈페이지가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일 같은 대학교들은요, 지금 다들 이런 phrase를 많이 써요. temporarily spend the test requirement. 그러니까 test requirement가 있지만 그거를 잠시 임시적으로 정지한다 정도예요. 그리고 내년 올해도 그 정책을 extend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이제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일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스탠포드를 보더라도 그래요. temporarily spend 했었던 그 requirement를 한 해 더 연장한다라든지,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그 체육 특기생들 있잖아요. 작년하고 더불어서 올해 그 SAT 성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비리그 지금 이거 그 스포츠 연맹 입장문인데요. 대부분 이 정도 디비전 1에서 할 정도면은 정말 시간을 정말 1분 단위로 쪼개서 운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SAT 성적 사실 어 코치가 그 리크루터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아 가지고 안타깝게 그 팀에 못 들어가는 애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일 이제 올해는 없을 거예요. 어 NCAA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특히 올해까지도 그거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그건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 사실 그 세상은 원래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모든 노력들이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사진은 UCLA 그 팀의 어 환호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여기 동양 학생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동양 학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불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UC 버클리에 가장 그 입학하기 어렵다는 그 MET 경영 공대 그 프로그램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 왜 여기에 동양 학생과 백인 학생들이 이렇게 많냐고 비난받는 것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어 저희 엘리트가 여러분들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트가 여러분들한테 그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첫 번째 특히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저희 엘리트 오픈 스쿨이라고 그 fully 그 마스터 크레딧 받은 하이스쿨이 있어요. 일반 학교하고 뭐 같은 수준인 거죠. 저희가 18개 정도의 AP를 오퍼를 하고요. 24개 정도의 대학 수업을 오퍼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그 대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저희 학생들 A 학점 받는 거 비율이 한 90% 정도 넘어요. 관리받으면서 수업 받기 때문에 좋은 성적 받는 기회도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신 성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100% 내신 성적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지금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4 년간 대학교 플래닝은 좀 계획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빠르면 7-8 학년부터 4년 동안 그 전문가 저희 그 카운sel러들하고 직접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20월 정도만 내시면은 웬만한 거 다 관리 받으시면서 앞으로 준비하는 것도 훨씬 더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은 SAT 프랩이죠. 저희 엘리트 모체죠. 저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30년 동안 해 왔었던 것들. 대입 시험 준비반 요번 여름에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음 올 여름에 저희가 그 아이들 특별한 이력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싶은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리드 그 특별 활동반이라는 걸 여름에 오픈을 해요. 학기 내내 있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여름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오퍼를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사진 아트 그런 포트폴리오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 코딩 배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보드게임 디자인하는 그런 특별반도 운영합니다. 또
가상 주식 투자, 뭐 경시 대회 준비하는 그런 반도 있고요.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여름 프로그램, 또 글쓰기 경시 대회 준비하는 아이들 위해서 그런 준비반, 또 만약에 내가 좀 나만의 그런 리서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뭐 이러고 싶다, 뭐 리서치 그 프로포서 프로젝트 반도 있고요. 또 창작, 뭐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거, 뭐 그 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뭐 이런 거 쓰고 싶은 아이들, 그런 거 관련된 워크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일리 레커멘드 하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학 쪽으로 만약에 기프티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중학교 팀, 뭐 고등학교 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학 경시 대회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은 이거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마무리 지은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코리안 그러니까 제2 개국어죠. 그래서 스패니시 안 하고, 뭐 차이니스 안 하고, 뭐 프렌치 안 하고, 한국어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 고민해 보시고 또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저녁 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도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이메일 한번 주시고, 어 오늘 남은 시간 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